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관계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반복되는 이 좋지 않은 패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이렇게 진심을 다해 말하지만 상대방은 마치 벽과 같습니다. 특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그들은 그래, 우리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대신 늘 하던 대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뿐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잘못되면 결국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자신이 갖지 못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길을 택하는 걸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연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희생양으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 배우자에게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특별 대우, 즉 황금아이로 대접해주기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대체 어떤 심리인가요?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와 혹독한 비난 속에서 희생양의 역할을 강요당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내 탓이야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을 그 아이의 상처는 얼마나 깊을까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시간이야. 조롱받고 무시당하던 과거의 나는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차례야.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존경해야 해. 과거의 희생양과 현재의 황금아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역할 사이에는 사실 하나의 공통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과 안정감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희생양이었을 때 그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야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의 감정과 자존감은 전적으로 외부 상황과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심리 상담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사연들도 많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바로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으며 때로는 지독히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외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의 통제와 지배에 상처받았다면
나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차분하고 건설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면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고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사연 속 주인공처럼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작업을 피합니다. 그들은 문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나에게 올바른 대우를 해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어린 시절엔 엉망이었으니 이제 당신들이 나를 황금처럼 귀하게 대우해서 보상해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희생양이든 황금아이든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앞에 누군가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에도 당신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내면을 성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보다 불평하고 요구하고 한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통찰이라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로 나아가는 추상적 사고는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히 해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대략 20% 정도의 사람들만이 그런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80%가 모두 나르시시스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와 같이 표면적인 바람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깊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소수자가 되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계속해서 외부 세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묵묵히 당신의 내면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문제를 더욱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보다 트라우마로 가득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평화란 없고 오직 드라마와 음모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존경과 찬사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비참한 결혼 생활과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완전한 실패 아닙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사연 속 나르시시스트는 아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나도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어. 분노와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그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대우를 끔찍이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자신의 가정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욕설을 들으며 자랐기에 이제는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똑같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받았기에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똑같이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행동의 바닥에는 익숙함이라는 강력한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건 아버지가 나에게 소리치는 것뿐이었어.
그러니 나도 너에게 소리치는 거야. 이것이 그들의 무의식적인 논리입니다. 사람이 배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델링, 즉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폭력과 분노가 어린 시절의 유일한 모델이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배운 유일한 관계 맺기 방식이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유전적인 기질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권위적으로 가족을 다스려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나름대로 다른 길을 가보려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할아버지에게서 보았던 익숙한 분노를 터뜨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인 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그 분노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화를 내는 법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더 나은 길은 없을까? 건강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대물림되고 있는 이 부정적인 패턴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저 과거 때문에 힘들었어. 당신들이 나에게 더 잘해줘야 해라고 불평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방정식 안에서 나라는 변수를 바꾸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솔직히 말해 이 고리를 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변하려고 할 때 과거의 익숙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반응하기를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부정적이고 논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우선순위가 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지혜와 감정적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약간의 비관주의 혹은 현실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진흙탕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나에게 빚졌어. 나를 위해 뭘 해줄 건데? 라는 요구와 불평의 패턴 속에 갇혀 성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존엄, 존중, 그리고 품이라는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당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아픈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